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단 하나의 물건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과연 이 현장의 배경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알렉스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연에 몰입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귀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언제나 화면 속의 디지털 세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딩에 대한 열정은 밤샘 작업을 서슴지 않게 할 만큼 강렬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 마침내 제가 꿈에 그리던 실리콘밸리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심장부에서 저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실리콘밸리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인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며 미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다지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실력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핵심 코드를 도맡아 처리하는 것은 언제나 한국 학생들이었으며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새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고민할 때 저는 당연히 애플, 델, HP 같은 익숙한 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삼성 노트북을 선택해. 특히 SSD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삼성 노트북을 사용해 보니 그 성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팅 속도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실행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품었고 나중에 그 비결이 바로 삼성의 SSD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폰만을 사용해 왔지만 갤럭시의 카메라 기능과 처리 속도를 경험한 뒤 아이폰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개발자들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곳 개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속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코드를 빌드하며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인 환경이며 빠른 SSD 없이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착수하면서 팀장님은 모든 팀원들에게 단호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개발 장비에 삼성 SSD 구두구저 필요를 장착하라.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는 한국산 SSD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국 IT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형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텅 비어버린 진열대,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구매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사무실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개발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삼성, SSD, 대란, 품절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기 있는 제품이 잠시 품절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 혹시 삼성 SSD 남는 거 있어? 라는 동료의 질문에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응? 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삼성 SSD가 전부 품절되었어. 아마존, 뉴에그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싹 다 품절이야.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곧장 노트북을 열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성 990P로 2TB 품절, 삼성 980P로 1TB 품절, 심지어 구형 모델인 삼성 970 이보 필러스까지 품절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삼성 SSD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고가 남아있는 일부 모델은 가격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원래 $150 정도 하던 제품이 $25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마치 안표상처럼 거래되고 있잖아? 그때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아직도 몰랐어? 실리콘밸리는 이제 한국 SSD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직접 매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향한 곳은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였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줄은 대체 뭐야? 매장 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하이테크 장비를 사용하는 개발자, 게이머, IT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초조한 표정으로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SSD 코너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삼성 SSD는 언제 다시 입고되나요? 라고 묻자 직원은 솔직히 자신들도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주문 물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때 옆에서 한 남자가 직원에게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재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봤다고요. 직원은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입고된 물량인데 벌써 다 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기랄, 삼성 SSD 없으면 내 작업은 완전히 끝장이야. 그리고 그때 한쪽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SSD를 손에 든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팔 수 있어? 내가 $200 더 쳐줄게. $300 줄 테니 나한테 넘겨. 실제로 사람들이 SSD를 웃돈까지 얹어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IT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거래가 펼쳐지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IT 관련 포럼과 레딧을 뒤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딧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삼성 SSD 없으면 이제 실리콘밸리는 멈춘다. 삼성이 아니라 삼성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이제 SSD 하나 사려면 한국행 비행기 표부터 끊어야 할 판. 트위터 X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삼성 SSD 없으면 살 수 없어. 삼성 없으면 애플도 구글도 모두 끝장이다. 그리고 IT 전문 매체와 블로그에서도 이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왜 미국 개발자들은
삼성 SSD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달았고 와이어드는 삼성이 글로벌 IT 시장을 장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IT 기술력이 어느새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베스트바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대형 매장에서 한국 IT 제품이 동인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류층 개발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스마트한 투자치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 제품만 있으면 내 컴퓨터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한국 제품이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없다. 결국 삼성 SSD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LG 모니터, 한국산 기계식 키보드, 초고속 충전기까지 싹쓸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는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 앞다투어 한국 제품을 찾으면서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 제품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걸까? 실리콘밸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SSD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테스트한 수많은 사용 후기가 올라왔고 유튜브에서도 리뷰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IT 매체들도 하나둘 삼성 SSD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삼성 SSD의 성공을 예의주시하던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자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국이 이렇게 앞서갈 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국은 우리가 IT 강국이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휩쓸게 둘 순 없다며 노골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IT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SSD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너무 빠르지만 그만큼 발열이 심하다.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유명 IT 포럼에서도 삼성 SSD를 쓰다가 데이터가 날아갔다. 오랫동안 쓰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정체불명의 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삼성 SSD의 성능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지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일본과 중국의 SSD 제조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SSD라는 문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삼성 SSD의 명성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일본의 한 유명 IT 기업은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SSD는 삼성보다 안전하다. 발열 문제가 없는 최적의 SSD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SSD를 은근히 비방하는 기사를 IT 매체에 협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아예 자국의 IT 포털 사이트에서 삼성 SSD의 성능이 과장되었다는 허위 기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견제하려 들다니요. 그때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삼성 SSD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IT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SD는 너무 빠르지만 그만큼 발열이 심하다.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성능 저하가 심하다와 같은 내용들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런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익명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직되어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들이 갑작스레 삼성 SSD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SD는 너무 빠르지만 실제 안정성은 떨어진다. 일본 제품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은 평소 삼성 제품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하여 삼성 SSD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삼성 SSD의 성공을 막기 위해 작정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의 IT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IT 리뷰어들이 삼성 SSD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며 이 모든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IT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한 유튜버는 직접 장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삼성 SSD와 일본 및 중국 제품을 나란히 놓고 수십 시간 동안 데이터 전송, 발열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SSD는 일본과 중국 제품보다 발열이 적었고 성능 저하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었고 중국 제품은 데이터 손실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이 삼성 SSD 깎아내리려고 이런 짓까지 한다고? 직접 써보면 답 나오지. 삼성 SSD 없으면 내 컴퓨터는 끝장이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삼성 SSD 없으면 애플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못 버틴다는 거.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은 경쟁할 기술력이 없으니 비방정까지 하는구나. 삼성 SSD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멈춘다. 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는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국 IT 매체에 광고를 싣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의 SSD, 이제는 일본 브랜드, 중국의 차세대 SSD, 삼성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 같은 광고가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술 리뷰 사이트에서는 삼성 SSD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주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현명해져 있었습니다. 리뷰 점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직접 사용해본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광고까지 동원해서 삼성 SSD를 깎아내리려고 하네 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개발 회사에서 삼성 SSD와 경쟁사 SSD를 동시에 사용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회사 측은 명확하게 비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SSD는 1년이 지나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지만 일본 SSD는 8개월 만에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 일부 데이터 손실까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고 삼성 SSD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왜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삼성 SSD를 견제하려 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한국 IT 기술의 진짜 위상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삼성 SSD의 품질이 다시 한번 입증되면서 인기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농담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SD를 견제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자기들 제품이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걸.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한국 IT 제품이 실리콘밸리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는 것은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삶을 의미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했고 카페인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기였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졌고 뭔가를 먹어야만 집중력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자는 너무 기름졌고 햄버거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샌드위치는 한두 번이면 질렸고 샐러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동료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듯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더니 곧 강렬한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진한 국물에서 풍기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이에요. 라면이요? 그거 일본 음식 아닌가요? 그 말을 듣자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본 라면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일본 라면은 느끼한 국물 요리라면 한국 라면은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부터 한 모금 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지나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죠?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국물 맛,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감칠맛, 매운맛이 확 올라오다가도 어느 순간 시원함으로 바뀌었고 한 모금만으로도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맛있는데요. 제 반응을 본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근할 때 항상 이걸 먹어요. 집중력도 올라가고 속도 든든해지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컵라면을 비운 후 저는 바로 하나 더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라면을 하나씩 먹어 보았고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야근 못 하겠는데. 그날 이후 저희 사무실 휴게실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한 칸이 한국 라면으로 가득 채워졌고 직원들끼리 서로 먼저 먹겠다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직원은 따로 한국 마트까지 찾아가 박스로 사와서 책상 아래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먹을 때 꼭 김치를 곁들여 먹는다던데요. 김치요? 그게 뭐예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한국인 동료가 김치를 가져와 나눠주었고 저는 호기심에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톡 쏘는 신맛과 강한 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오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느껴졌습니다. 얼큰한 라면, 국물과 함께 먹으니 궁합이 완벽했습니다. 이거 미쳤는데요. 그날 이후로 실리콘밸리 사무실의 냉장고에는 김치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김치를 찾았고 나중에는 회사 차원에서 김치를 대량으로 주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근처 한국마트에서 한국 라면과 김치가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야근 필수품으로 한국 라면과 김치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필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한국 IT 제품을 쓰면서 한국 음식까지 빠져든 실리콘밸리 개발자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 SSD 없으면 코딩을 못하고 한국 라면 없으면 야근을 못한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과 음식은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라면과 김치로 배를 채운 동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 같아. IT, 음식, 문화까지 전부 최상급이잖아. 동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맞장 붙였습니다. 맞아. 특히 음식.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어. 라면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지난번에 먹은 불고기랑 삼겹살도 최고였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 여행 갈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두가 눈을 마주치더니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로 가볼까? 어차피 원격 근무도 가능하니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대화는 순식간에 한국 여행 계획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인 동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삼겹살부터 먹어야죠. 삼겹살? 그냥 고기 아닌가? 그 말을 하자마자 동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은 완전히 달라요. 두툼한 고기를 직접 구워서 김치랑 같이 싸 먹으면 그야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가서 직접 드셔보세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미 저희 사무실을 점령했지만 현지에서 먹는 것은 또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즉흥적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검색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어떤 곳을 방문할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명동, 홍대, 어디가 더 재미있을까?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찜질방.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거기서 삶은 계란이랑 식혜 먹어야 해. 점점 여행 일정이 빡빡해졌지만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직접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제 삶을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IT 제품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음식으로 더욱 가까워진 한국. 이제는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하러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저희 팀원들은 창문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이다. 평소에는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조용히 일하던 개발자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다들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흥분도 잠시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직업이 뭐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입국 심사관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에 일하러 오신 건가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 IT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행 왔습니다. 한국 IT 기술에 감탄해서 직접 보고 싶어서요. 입국 심사관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입국한 저희 팀원들은 공항에서 나와 한국 여행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택시 타고 호텔로 가자. 당연한 말이었지만 문제는 택시 어떻게 타는 거야? 였습니다. 저희 팀은 개발자로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지만 현실에서는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다 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카카오 택시를 써야 한대. 그럼 앱을 다운받아야 하나? 근데 앱이 한글로 돼 있어.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이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호텔? 어느 호텔이요? 이름이? 그제야 저희는 호텔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부 구글 지도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호텔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기사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행히 호텔을 찾고 나서야 택시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목표인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 모두가 배고픈 상태였기에 신나게 삼겹살집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첫 식사.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왜 직접 구워야 해?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삼겹살을 직접 구워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불을 켜고 고기를 올려주었지만 고기를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태우는 거 아니야? 고기는 한 번만 뒤집으라고 했는데 몇 번 뒤집은 거야? 결국 직원이 저희의 고군분투를 보다 못해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한 입 넣는 순간 저희 팀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미쳤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삼겹살을 흡입하고 난 뒤 저희는 배를 두드리며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찜질방 가자. 한국 드라마에서 본 찜질방 체험을 하기 위해 저희는 곧장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주황색 옷을 받아 입고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어? 저거 뭐야? 계란이랑 식혜를 먹고 있어. 찜질방의 독특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저희는 신기해하며 한국 문화를 따라 했습니다. 돼지코 모양으로 계란을 깨고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흥미진진하게 지나갔습니다. 개발자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서툰 관광객일 뿐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저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팀원들은 호텔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야, 오늘 뭐 하기로 했더라? 한국 길거리 음식 탐방. 오케이, 완벽한 계획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야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팀원 중 한 명이 한국인 친구에게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명동에 가면 길거리 음식이 엄청 많대. 좋아. 그럼 지하철 타고 가자. 문제는 지하철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희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개찰구 앞에 섰는데 다들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거 표 어디서 사는 거야? 티켓 자판기 같은 거 없나?
그제야 카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충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 몰랐습니다. 결국 개찰구 앞에서 한 명씩 멈춰서서 삑삑삑 소리를 내며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본 한국 아저씨가 혀를 차며 도와주셨습니다. 충전 안 했잖아요. 오,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간신히 충전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있던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저기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리를 보니 노약자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국에서는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이 예의라는 걸 깨달았고 저희는 죄송한 마음에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명동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길거리 음식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꼬치에 치즈가 올라가 있네. 핫도그인데 설탕을 뿌려?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모두가 신기해하며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치즈 핫도그를 한 입 빼어 문 팀원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즈가 왜 이렇게 길게 늘어나? 한참을 입으로 당겨도 치즈가 끝없이 늘어나자 옆에서 구경하던 한국인들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이건 마치 치즈 인피니티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떡볶이라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팀원이 아무 생각 없이 떡볶이를 집어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해? 그가 입을 열자마자 말 대신 괴상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맺히고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그대로 길거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줘. 그 모습을 본 저희 팀원들은 일단 폭소를 터뜨렸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떡볶이는 원래 맵지. 그제야 저희는 한국인들에게 떡볶이는 기본적인 간식이지만 저희에게는 극한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팀원은 결국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마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놀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저희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가 유명하다고 들었기에 기대를 잔뜩 품고 있었죠. 그리고 카페에 들어간 순간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커피 메뉴야? 메뉴판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 라테, 바닐라 라테, 플랫 화이트, 콜드 브루. 심지어 옆 테이블을 보니 딸기 생크림 라테라는 것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피에 딸기랑 생크림을 넣는다고? 결국 고민 끝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달고나 라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마신 순간 우와, 이거 뭐야? 달고나 맛이 느껴져. 그렇게 카페에서 한국의 디저트를 즐기며 저희는 하루 종일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여행 이틀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앞에서 환호하고 지하철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한국 카페에서 메뉴를 해독하느라 머리를 싸매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팀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그만큼 한국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한국을 향한 관심과 열광은 계속될 것이라고요. 왜냐고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감동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다른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한국을 향한 터무니없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일본과 중국 덕분에 가능했던 착각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강의실은 조용히 수긍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에서 온 마이클 데이비스 씨의 경험입니다.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대학생이며 현재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국제 정세와 경제에 깊은 관심이 많았고 미래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구조와 각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기술 패권을 다투는 치열한 경쟁을 연구하는 것의 매력을 느껴 이 분야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기술은 뛰어나지만 세계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하며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동아시아 경제의 일부로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국가일 뿐 독자적인 경제 대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강의는 무척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리처드 스펜서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특별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교수는 글로벌 금융과 경제 발전을 연구하며 여러 국제 포럼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학자로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강한 발언으로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분석했고 오늘 강의에서도 그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는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적 판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며 청중을 둘러본 후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교수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히 반박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결국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들 사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일 테니까요. 교수는 이어서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성장 그래프가 나와 있었고 교수는 그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기술적, 자원적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한편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았고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린 웨이와 일본인 유학생 켄지 타나카였습니다. 린 웨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낀 차에 교수의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고
켄지 타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결국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린웨이는 강의 도중 손을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은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왔고 현재도 중국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켄지 타나카 역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일본이 없었다면 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일본의 첨단 소재를 수입하고 있고요. 한국의 성공은 결국 일본이 도와준 덕분이 아닐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과 함께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수와 동아시아 학생들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 결국 한국의 성장은 일본과 중국 덕분이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교수의 말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보십니까? 그는 고개를 젓더니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관련 자료가 떠 있었고 교수는 한 손을 들어 자료를 가리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1980년대부터 일본이 제공한 기술과 장비가 없었다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며 한국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성장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노트북을 두드리며 교수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린 웨이가 손을 들며 교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덕분이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희토류와 원재료, 어디에서 오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켄지 타나카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 기술을 베꼈기 때문입니다. 초기 현대차의 모델들을 보십시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과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켄지 타나카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고 교수는 아무런 반박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다시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과 중국 덕분, 독자적인 기술력이 아닌 외부 의존적 산업 구조. 이제까지 교수와 학생들이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기반은 일본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의 정적을 깨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단순히 일본과 중국 덕에 성장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강의실 한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박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교수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 기술에 의존해서 성장했다는 주장은 198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 조선업, I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역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IT 모든 산업이 일본이나 중국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편향된 해석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세계 경제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유럽도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국가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약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국수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일본과 중국 없이 가능했을 거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교수는 PPT 화면을 넘기며 다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수치를 보십시오. 한국의 주요 기술과 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도입되었고 원자재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 없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말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박수진의 주장을 가볍게 흘려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말을 흥미롭게 들었지만 여전히 교수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결국 한국은 외부 의존적인 구조라는 거잖아. 강의는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갔고 교수는 차분한 어조로 다음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스크린에 한국 경제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복잡한 수치들이 잔뜩 나열된 자료였고 교수는 손짓하며 학생들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정리된 보고서는 그럴듯해 보였고 특히나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 웨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원자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끊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켄지 타나카가 추가로 말을 보탰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시 일본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초기 현대 자동차의 모델을 보면 일본 자동차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 많습니다. 엔진 기술도 일본에서 배운 것이고
디자인 역시 일본의 자동차 모델을 참고했죠. 독자적인 성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니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덕을 본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보고 있던 박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수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운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수진은 눈을 빛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하단을 확인하자 거기에는 확실히 중국경제연구소라는 작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수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라면 그 자료가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몇 개의 파일을 띄운 뒤 직접 스크린의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세계경제포럼 EBF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 경쟁력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대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자료에는 세계 경제 경쟁력 순위가 나와 있었고 한국은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이어서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혁신지수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특허 출원, 제조업 기술력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수진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초미세 공정 기술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녀는 한 장의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였고 저도 모르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수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 덕에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린 웨이와 켄지 타나카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수님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과 중국의 원조 덕분에 존재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강의실 앞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913년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개발했고 2000년대 들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운이나 외부 지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연구 개발과 혁신의 결과죠. 학생들이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린웨이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실리콘 웨이퍼 같은 원자재는 여전히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잖아. 만약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야. 박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0년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은 곧바로 히토류 대체 공급처를 확보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은 단 3년 만에 자체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노광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도 빠르게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거라고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 웨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고 켄지 타나카는 신경질적으로 팔짱을 끼웠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1972년 울산에 조선소를 세웠고 일본 기술이 없으면 배를 못 만들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업 국가가 되었죠.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심지어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요? 그럼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일본 기업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 eGMP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혁신적이죠. 수소차 분야에서는 일본의 도요타보다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도요타가 아직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는 순수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켄지 타나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사력도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헌법상 공격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전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이고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손꼽히며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성장했다고요? 그러면 왜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는 걸 막으려 했을까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다면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박수진의 설명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린 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켄지 타나카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씨, 아주 열정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이 교수의 말을 끊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박수진을 바라보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도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강한 나라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흔들리긴 했지만 교수님의 권위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단번에 뒤집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폄하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린 웨이가 제시한 보고서의 출처가 왜 중국 연구소였을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교수님의 과거 논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색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하나둘씩 읽어 내려가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 중 일부는 중국의 한국 관련 연구소와 공동 집필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이름은 중국경제개발연구원이었는데 저는 이 연구소의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곧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교수님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가 특정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 기업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연구가 정작 일본과 중국의 후원을 받아 작성되었다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과 중국은 이런 연구를 후원하는 걸까요? 저는 린 웨이가 발표했던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수님이 강의에서 활용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교수님의 논문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통계 수치, 분석 방식,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베껴 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일본 대기업들이 후원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교수님이 그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한국의 독립적인 경제 발전을 증명하는 데이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자료만을 보여준 걸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명망 있는 학자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일본 대기업들의 연구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과대평가된 국가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린 웨이가 발표한 보고서는 교수님의 연구 내용과 동일했고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력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는다면 왜 이렇게까지 견제하려 할까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강의 내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편향된 정보였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유학생 박수진이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교수님께 반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세미나 시간이 밝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수님이 가르쳐온 내용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린 웨이와 켄지 타나카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고 교수님 역시 변함없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학생들은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고 그 분위기를 깨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마이클.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용하신 자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사용된 연구 자료 중 다수가 특정 국가에서 후원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린 웨이가 발표했던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말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였고 교수님이 지난 3년간 발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이클, 그건 단순한 학문적 협력일 뿐입니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받으신 연구비 출처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의 손이 강단을 쥐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비 지원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중국과 일본 대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셨더군요. 특히 한국 관련 연구는 일본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미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고 린 웨이와 켄지 타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린 웨이는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일 뿐이야. 특정 국가가 개입했다고 단정 짓는 건 그러나 저는 이미 준비된 반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들이 왜 블룸버그나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된 통계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교수님과 린 웨이가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지만 블룸버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IT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께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생산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변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물러났고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후 윤리위원회에서 교수님의 연구 윤리와 강의 내용을 재조사하기로 결정되었고 교수님은 더 이상 강의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린 웨이와 켄지 타나카는 면목이 없어진 채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특히 켄지 타나카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나는 정말 무지했어.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싶어. 내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까? 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을 직접 보면 더 놀라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저는 설렘 반 의구심 반의 상태였습니다. 책이나 논문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를 테니까요. 특히 박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도로 위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수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넌 지금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첫날부터 저를 서울 시내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한국이 이루어낸 성취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곳, 삼성전자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최신 반도체 기술과 미래형 디지털 솔루션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평가절하했던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알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50%?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과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자동차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너 수업 시간에 켄지 타나카가 한국 자동차가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일본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어.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일본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유명한 창업가들과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혁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젊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은 마지막으로 저를 DMZ 비무장지대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야. 저는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6위 안에 들어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해 미국의 최신 무기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왜곡된 정보였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앞서 나가고 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귀국한 후 저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향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 동아시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국가빈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우리도 한국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전까지는 일본과 중국만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과정과 그 놀라운 성과가 점차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배운 역사는 과연 진실이었을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 좋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개척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국이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이란 나라를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 일본과 중국의 그늘에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국. 어쩌면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반도체도 자동차도 군사력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힘이야말로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은 저희 채널의 큰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저희의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